어머니, 칠순잔치 날 여행 갔다고 잔뜩 삐지신 거 아니겠지? 평소대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 비밀번호가 안 먹히네? 비밀번호 바꾸셨나? 왜 연락도 안 주시고? 결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이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 소파도, TV도, 식탁도, 냉장고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식탁 위에 놓인 것은 편지 한 장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희원아, 지수야. 너희가 나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지? 그럼 이제 모실 집도 모셔야 할 나도 없으니 속이 시원하겠구나.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가려고 한다. 매매 계약서를 보니 집이 이미 팔린 상태였습니다. 매매 대금도 받은 상태였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말도 없이 집을 팔아버려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9세 윤정심 씨입니다. 정심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죠.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24평 아파트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37년을 보낸 후 은퇴하고 이제 막 혼자만의 인생을 즐기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정심 씨의 하루는 꽤나 규칙적이었어요. 젊을 때는 정신없이 일하느라 책 한 권 마음 편히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좋아하는 소설을 천천히 읽어볼 수 있었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거나 이웃 친구들과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끔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인문학 강의도 들었어요. 7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앞이 막막했는데 이제는 혼자여서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 조용하고 좋다. 정심 씨는 가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남편 살아생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차려놓고 연금 나와서도 김치 담그느라 반찬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먹고 싶은 것만 조금씩 해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온한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올해 3월 아들이 급하게 걸어온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살던 전셋집에서 갑자기 나가야 한대요. 아들 희원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42세인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주인이 실거주 들어온다면서요. 전셋값도 너무 올라버렸고. 지금은 대출도 막혀버려서 당장 이사 갈 곳이 없어요. 아들은 마포구에 있는 29평 아파트에 전세 5억으로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했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집을 알아봤지만 전세가가 8억까지 뛰어 있었고 은행 대출도 규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어요. 지수도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들 어린이집도 대기번호가 124번이래요. 믿고 맡길 곳도 없고 시터 쓰기엔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든대요. 며느리 지수는 39세로 IT 회사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첫째 할인이가 7세, 둘째 도윤이가 5세라. 둘 다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엄마, 진짜 딱 석 달 만이에요. 저희 둘 다 출근해야 해서 그래요. 금방 집 구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심 씨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애들 사정 생각하면 안 도와줄 수도 없었지만 막상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할인이는 맨날 할머니 언제 와 보냐고 그러고. 결국 정심 씨는 망설이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했어요. 좋아.
근데 정말 석 달뿐이야. 이 집은 내가 너희 아버지랑 어렵게 산 집이고 내 공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이 집은 1998년에 남편과 함께 3억에 산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목돈 3억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교사 월급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라 남편이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출을 받고 친정 어머니께 1억을 빌려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진짜 석 달만 있을게요. 미안해요.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하며 그 주말에 바로 이사를 왔습니다. 큰 트럭 2대 분량의 짐이 들어오는 걸 보니 정심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엄마, 애들 장난감이 좀 많아요. 거실 한쪽에만 놓을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 지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이미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거실은 각종 장난감으로 가득 찼고 냉장고는 이유식과 아이들 간식들로 빼곡했어요. 할인이와 도윤이는 처음엔 할머니 집에 온 게 신기한지 얌전했지만 며칠 지나니 완전히 자기 집인 양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뽀로로 보고 싶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정심 씨를 찾았어요. 며느리는 복직 준비로 바빴고 아들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 집을 알아본다면서 주말마다 여기저기 다녔죠. 엄마,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처음엔 정말 석 달만 있으려나 보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이사 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네요. 아이들도 어린이집 가기 편하고. 며느리의 말투도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심 씨는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직은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석 달은 그냥 하는 말이었구나. 그렇게 합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7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성실히 살아온 정심 씨에게 이제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처음 한 달은 큰 문제 없이 흘렀습니다. 정심 씨도 손주들이 집에 있어 활기찬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도윤이는 얌전히 블록 놀이를 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달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어머님, 오늘 야근해야 돼요. 애들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퇴근 후 약속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심 씨가 아이들 저녁을 준비하고 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웠습니다. 3번째 달이 되자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님, 주말에도 좀 봐주실 수 있죠? 저희도 숨 좀 돌리게요. 이젠 주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토요일에 친구들과 쇼핑한다고 나가고 아들은 동기들과 골프 간다며 따라 나갔어요. 정심 씨 혼자 할인이와 도윤이를 돌봤습니다. 집안일이랑 손주 돌보는 건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니? 이해 좀 해줘요. 지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좀 나가서 놀고 싶을 거예요.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정심 씨는 되물었어요. 그럼 나는 스트레스 없다는 거니? 엄마는 그래도 은퇴하셨잖아요. 시간이 좀 더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너네 처음 약속할 때 3개월만 있겠다고 하지 않았니? 대체 집은 언제 구해서 언제 나갈 거니? 그게 저희도 생각해봤는데 집 구하는 게 쉽지도 않고. 솔직히 엄마도 저희랑 함께 사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너네들이야 집안일이며 다 나한테 맡기고 편하게 시간 보내니까 좋겠지? 나는 아니다. 정심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할인이 도시락 싸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집 정리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데려와서 간식 주고 숙제 봐주고 목욕시키고 재우는 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며느리가 정심 씨에게 청소기를 내밀었어요. 너네들 좀 도우지 그러니? 남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구나?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까지 다 하기가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정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수도 풀타임으로 일하잖아.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아들은 언제나 며느리 편이었어요. 정심 씨의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심 씨는 거의 이 집의 가정부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심 씨는 평소대로 빨래를 했어요. 빨래 바구니에 담긴 옷들을 그대로 세탁기에 넣고 돌렸죠. 그런데 빨래가 끝나고 꺼내보니 며느리의 흰색 블라우스가 연한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든 블라우스를 들고 와서 소리쳤어요. 왜 청바지랑 흰옷을 같이 넣으셨어요? 세탁할 때 색깔별로 분리하는 게 기본 상식 아닌가요? 정심 씨는 당황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보니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가 함께 들어 있었네요. 미안하다. 그런데 빨래 바구니에 다 함께 들어있어서 몰랐다. 몰랐다고요? 세탁 전에 확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블라우스 얼마나 비싼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옷이면 내가 따로 분류해서 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세탁기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정심 씨도 답답한 마음에 말이 나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회사 일로 바빠서 그런 걸 언제 신경 써요? 맨날 바쁘다 바쁘다. 너희를 내가 대신해 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럼 앞으로 내 빨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 빨래는 너가 알아서 하거라. 그날 정심 씨는 물든 블라우스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이런 대접을 받게 됐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아들과 함께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와서 어머님도 외롭지 않으시죠? 혼자 계실 때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마치 정심 씨가 외로워서 자신들이 와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손주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어머님도 즐거우시잖아요. 할인이 도윤이도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고. 며느리는 자신들이 정심 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석 달 약속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사 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조금만 더 있을게요. 어머님, 여기 살면서 애들도 안정됐는데 굳이 옮길 필요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 가족끼리인데. 처음엔 석 달만이라고 애원하더니 이제는 아예 눌러앉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심 씨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정심 씨가 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와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요즘 어머니가 이것저것 집안일 시키는 것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 솔직히 누가 요즘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 감사하게 생각하시진 못할 망정 시집살이 시키시고. 그래도 애 봐주시잖아. 시터비만 한 달에 200 넘게 나오는데. 그건 그런데. 그래도 내가 참을 한계가 있지. 눈치 보이고 불편해 죽겠어. 정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 집의 모든 일을 하면서도 며느리는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앞에서는 조심해. 지금이 좋잖아. 집세도 안 나가고 애도 봐주시고. 아들의 말에 정심 씨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날 밤 정심 씨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오히려 눈치를 주는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요. 석 달 약속은 이미 2배가 넘게 지났는데 이들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기가 자기들 차지인 양 굴고 있었어요. 정심 씨는 곧 있으면 나가겠다는 아들 부부의 말을 믿고 날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심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 정심 씨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큰 행사를 좋아하지 않았던 정심 씨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아들이나 며느리가 준비해주면 좋을 텐데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봐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자. 정심 씨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직접 근처 한정식 집을 알아보고 예약해 두었습니다. 너무 요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곳으로 말이죠. 내 칠순인데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저녁 먹자.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며느리도 어머님 칠순이면 당연히 챙겨야죠. 라며 흔쾌히 대답했었어요. 정심 씨는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6개월째 이어지는 힘든 합가 생활 속에서도 칠순만큼은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리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칠순을 바로 며칠 앞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필리핀 세부 여행 예약했어요. 며느리가 해맑게 말했어요.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5박 6일인데 가족 여행이에요. 애들도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너무 좋아해요. 정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수야, 그런데 내 칠순이 이번 주말인데. 며느리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제야 생각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안 맞다. 깜빡했네요. 그런데 어머님, 이미 예약도 했고 위약금도 너무 많이 나와요. 저희 휴가도 이미 냈는데 취소하기가 좀. 며느리의 목소리에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난처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서운하구나. 자식들한테 축하도 한 번 못 받고 지나가려니.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껏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더 이상 뭘 바라세요? 정심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시고 살았다고. 자기가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손주들 돌보고 밥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동안 과연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산 걸까요? 엄마, 지수 말도 맞아. 우리도 그동안 일하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칠순보다 세부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정심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막히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화나신 것 같네. 그래도 어머님도 이해해주세요.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풀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어차피 생일은 다음에도 할 수 있잖아요. 여행은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갈지 모르고. 그래, 너네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알겠다. 정심 씨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정심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정심 씨는 일어나서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부동산 중개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급매로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은평구 24평 아파트요. 네, 급하게 매매 계약하고 싶어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한가요? 전화를 끊은 후 정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7년을 함께한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집, 아들을 키우고 교정의 꿈을 키운 집.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의 집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정심 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사이 중개업자를 만나고 매매 계약을 진행했어요. 서울 은평구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 있어서 급매로 내놓아도 곧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세부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며느리가 손주들과 함께 짐을 챙기며 인사했어요.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5박 6일이니까 일요일 밤에 들어올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돌아와서 칠순 생일 늦게라도 챙겨드릴게요. 정심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공항으로 떠난 후 정심 씨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이사업체에 전화해서 당일 이사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요금을 주고서라도 그날 안에 모든 짐을 옮기고 싶었어요. 정심 씨는 일단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이 읽어주던 시집 한 권. 나머지는 다 두고 갔어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37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모두 남겨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쓰라고. 강릉으로 가는 KTX표를 끊었어요.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곳으로 강릉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기 전 정심 씨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함께.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희원아, 지수야. 너희가 나를 모시고 살았다고 했지? 그럼 이제 모실 집도 모셔야 할 나도 없으니 속이 시원하겠구나.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가려고 한다. 윤정심. 정심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37년의 기억이 스며 있는 곳이었지만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어요. 할인이와 도윤이. 정심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면서 정심 씨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를 돌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강릉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심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해방됐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정심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강릉에 도착해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월세는 서울의 반값도 안 됐어요. 그날 밤 정심 씨는 혼자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휴대폰이 몇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세부에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가 집이 비어있는 걸 발견했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정심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오로지 윤정심으로만 살고 싶었거든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윤정심으로. 필리핀 세부에서 5박 6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가본 해외여행에 신이 났고 부부도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여행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뵈면 더 좋아하시겠네. 며느리가 말했어요. 엄마도 우리 여행 사진 보면 좋아하실 거야. 아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짐을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평소대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먹히네? 아들이 다시 눌러봤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 바꾸셨나? 왜 연락도 안 주시고?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나는 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이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 소파도, TV도, 식탁도, 냉장고도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직 작은 식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들이 얼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이와 도윤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할머니 어디 있어? 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며느리는 황급히 집안 곳곳을 확인했습니다. 정심씨 방도, 작은 방도, 부엌도 모두 텅 비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것은 편지 한 장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매매 계약서를 보니 집이 이미 팔린 상태였습니다. 매매 대금도 받은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말도 없이 집을 팔아버려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지수야, 진정해. 일단 엄마한테 연락해보자.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정심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는 뭐 했어요? 어머님이 집 파는 걸 왜 몰랐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나도 몰랐다고. 누가 집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팔 줄 알았겠어? 어머님 성격 뻔히 아시잖아요. 평소에 좀 더 신경 쓰셨어야죠. 그럼 너는 뭐 했어? 같이 살면서 전혀 눈치 못 챘으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제가 뭘 했겠어요? 매일 회사 다니느라 바빴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럼 나라고 한가했나? 나도 직장 다녔잖아. 할인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왜 집이 이래요? 그제야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계속 따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여행 갔을 때요? 이거 완전 의도적이잖아요. 나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우리 갈 곳도 없는데. 일단 친구 집이든 어디든 임시로 가자. 그리고 엄마 찾아야겠어. 아들도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세요? 그건, 지수야, 조금 생각해봐. 내가 칠순 때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님 표정 봤어? 그런다고 이렇게까지 해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두 사람은 밤새 정심씨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정심씨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정심씨의 고향 친구를 통해 강릉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급하게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 친정에 맡기고 둘만 갔어요. 정심씨를 찾아 헤매던 중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정심씨를 발견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심씨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완전히 등을 돌리시면, 정심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극단적이라고? 그럼 너희가 한 짓은 뭐니? 목소리에 쌓인 감정이 묻어났어요. 6개월 넘게 나를 하인 부리듯 하면서도 모시고 살았다고 했던 건 극단적이지 않았나? 내 칠순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행 간 거는? 아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심씨는 잠시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진심이라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이 시간 다시는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 며느리가 더 간절히 말했어요. 어머님,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님께 잘할게요. 지수야, 너도 참 힘들었겠다. 나도 안다. 시어머니랑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말이야. 정심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며 살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심씨의 단호한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강릉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심씨는 혼자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강릉의 파도 소리가 고요히 밀려왔습니다. 정심씨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보고 있었어요.